자, 어제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행보를 했는데 군부대 격려 방문을 했고요. 또 부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 있는 어린이집 방문까지 했는데 또 아이들, 군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얽힌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저희가 모아봤는데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할아버지. 이거 은혜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대표 아저씨. 재윤아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 진짜 부담죠.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교정해 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요새 장병들이 비데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데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데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데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아니고 아저씨로 불러달라, 음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군대에서 군인들은 비대 좀 설치해달라 뭐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좀 재밌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는데 민주당이 이제 군인들의 마음, 군심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심 대학생들 표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이 이재명 대표는 군용 야상 점퍼를 입고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찾았는데요. 찾아서 군 생활관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군용 내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특별한 어떤 처우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서 장병 처우 개선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존에는 이제 4년 동안 받는 2박 3일의 예비군 훈련을 주말을 포함해서 3박 4일로 받되 그 기간 이제 3년으로 단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동원 훈련 부상비 역시도 4년 동안 갑절인 16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또 이 외에도 당직 근무비와 사병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인상을 하고 또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성들 입장에서는 좀 혹할 내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박시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 대표가 흉기 피습 이후에 첫 외부 행보가 사실 군부대를 찾은 거였는데 2030 남성 표심 잡으려는 행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아까 국민의힘은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좀 미묘하게 좀 비슷한 층을 걸치면서 비슷하죠. 조율을 하나요? 이런 단끼리도?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군장병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의무 복무하는 군장병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지지도가 이준석 대표가 높았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단 말입니다. 핵심 지지층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각 정당들은 그 민심을 흡수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서 대학생들과 이 군부대를 방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직업군인이라든가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뭐 군사 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 정당을 많이 찍었습니다만 요즘은 오히려 반대인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 기자, 민주당 내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당내 친명계 인사들이요 잇따라 좀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당내 시끌시끌 논란 뭐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집안 싸움을 일으키냐라는 게 바로 비명계의 목소리인데요.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 전에 양이원영 의원이 광명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양기대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졌냐라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이수진 비례의원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원래 서대문 갑에 출마 선언을 해놓고 하루 만에 성남 중원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로는 이곳에 내가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에 상처를 줬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도전하게 됐다라며 이재명의 심장을 빼앗길 수 없다라면서 친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명계에서는 비명을 지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갈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 더 탈당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시원 부원장님, 일단은 친명 의원들이 어떤 비명 그리고 또 친문 의원들까지 어떤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양새라서 구도가 어떻게 좀 묘하게 짜여지는 것 같은데 뭐 묘한 겁니까? 아니면 좀 의도를 갖고 가야 된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현역들끼리도. 그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구도 자체가 드리겠고요. 약간 이렇게 좀 잡혀지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그렇게 일부러 잡아가는 거죠. 저는 뭐 이수진 의원이 언제 친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인들이 이제 경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가는데 사실 여기는 좀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연고라는 이야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뭐 땅을 가진 성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출 단위일 뿐이고 국회의원은 결국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주소지가 독도에 있더라도 뭐 전남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다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에서 국회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좀 인식 소양부터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선이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선을 하지 않고 낙점에서 내리꼽는다면은 이것이 뭐 자객 공천이다, 뭐 친명들이 학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선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원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경선하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난 여기서 국회의원 할래. 그게 훨씬 더 나쁜 기득권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공천 심사 좀 본격화되면서 나오는 얘기들도 한번 해볼게요. 일부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신경전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요 여론조사에서 이 이재명 이름팔이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공관위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일부 후보들이 언론사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경력을 넣을 때 박진영, 이재명과 제일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론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당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이름을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직위 같은 걸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도 사실 그때 노무현 재당의 어떤 직위를 맡고 있다고 여론조사에 넣으면 엄청 지지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제가 볼 때는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선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자질 뭐 그런 면에서 평가받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자당해서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어떤 경선 룰을 보면 권리당원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이제 권리당원 내 강성 팬덤층, 강성 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명칭을 쓰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경선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자질 문제랄지 본선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후보들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텃밭인 경우에는 경선에서 이기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아마 잘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네. 아까 양이원영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나왔는데 양이원영은 출마의 명분이 뭐냐면 불체포 특권에서 가결을 한 양기대를 심판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자기 당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수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성남은 이재명 대표 심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표 심장은 이미 개항으로 갔어요. 인천 개항으로.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 2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명분 없는 걸 가지고 와서 마치 친명인 것처럼 유장을 하면서 저기 와서 어떤 공천받아서 출마해서 되려는 저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좀 이런 말 표현 쓰면 어쩔 모르겠지만 좀 비굴하다 이제 그런 뭐 생각까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마케팅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부원장님 좀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 국면에 더 들어가면은 뭐 개파 갈등이랄죠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개파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네.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지 이걸 갈등하지 마라 이래 버리면은
그럼 정당하지 말아야죠. 크게 보면은. 이게 저기 언론이 좀 정치 공부 좀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필연적이고 당연한 정치의 본질은 투쟁과 통합입니다. 네. 투쟁이 앞서 나옵니다. 투쟁해서 무엇이 다른지 밝혀져야지 그다음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은 당연한 거라는 좀 인식을 언론에서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다 동의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동의 안 되십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저기 대통령 플랜카드 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플랜카드 걸지 이걸 또 고민합니다. 출마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는 50보 100보지만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경선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어떠한 지저분한 경선도 경선하지 않고 낙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민들과 육위원장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위원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책임지고 컷오프 하겠다, 공천 배제 시키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밝힌 게 5대 혐오 범죄 이거를 언급을 했는데 이걸 또 당 안팎이 좀 술렁이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이 자신이 공천 심사를 할 때 가장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음주운전을 했거나 증오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직장 내 갑질을 했거나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학교 폭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음주운전 했으니까 걸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컷오프를 당하는 음주운전 전과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을 하고 네. 또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회가 걸리거나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컷오프가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해당이 안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으면 부적격을 주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민주당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폭, 그리고 요즘 말하자면 온오프라인에서의 그 증오 발언, 5대 혐오 범죄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는 이 상황하에서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네, 한 위원장 얘기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안 걸리게 하려고 이게 좀 기준을 좀 높여놨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민주당의 이해가. 네. 왜냐하면 저렇게 안 하면 대표가 부적격 받아버리는데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공천 기준을 보면 매일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시스템이 아니고 고무줄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공천 기준이 물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실형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적격 판정을 받는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기자가 물으니까 공관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 원칙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재판 가고 대법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범죄 사실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전과가 현재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 이렇게 가야죠. 네. 이 기준을 정해버리면 컷오프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성범죄, 음주운전 뭐 여러 개 5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에 걸려서 컷오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이제 민주당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워낙 중환죄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짜여서 맞춰서 공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법조인 아닌 것 같아요.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똑같이. 그리고 또 법에 이제 뭐 형기를 다 마쳤거나 사면되었거나 이러면은 다 해소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과거에 뭐 20년 전에 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양당의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 2020년, 2016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비판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능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능하게 일 잘하는 것이 도덕성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범죄라는 것들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다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와 그다음에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법적 구성이 아니라 정치적 구성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능하면 도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예를 들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고소고발 많이 당해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소고발 엄청나게 당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유능함이라는 것들도 도덕성 어느 정도 이제 균형감을 맞춰야 되겠지만은 극단적인 뭐 악랄한 범죄라든가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범죄가 아닌다면은 정치적인 부분과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제3지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합당 사례가 처음 나왔죠, 장가 기자?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어제 합당을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 당명 그대로 쓰고요. 한국의 희망은 이 당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색인 오렌지색도 그대로 쓰기로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다른 신당과의 연대도 문은 열려 있긴 하지만 빅텐트 구성 시기나 방식만 주목받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다양한 세력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빅텐트가 아니라 중텐트다. 처음